먼저 우리는 광전효과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습은 언제냐면은 뉴턴이,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때 그때 공식적인 추상화예요. 이 모습도 한번 봐두고, 그리고 여기에 광전효과를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묘사한 그림도 있어요. 이 그림을 보고 위쪽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광전효과가 뭐겠구나라고 하는 걸 지금부터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그러면 먼저 이때 썼던 논문은 제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빛의 생성과 변형에 관한 발견적 관점에서 라고 하는 요 제목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빛은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 광량자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광량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에너지라고 하는 거에 신경을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광량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광량자가 지금 입장으로 바꾸면 이게 광자, 다시 말해서 포톤인 거예요. 포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주장을 한 거냐면은 빛이라고 하는 거는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고 빛은 입자적 성질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을 했어요. 바로 그리고 빛에 가지고 있는 이 입자적 성질, 그러니까 실제는 어떤 에너지의 덩어리예요. 이 에너지의 덩어리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광전효과가 뭔가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가 금속판이에요. 여기에다가 빛을 이렇게 비치게 되면은, 빛은 전자기파겠죠. 전자기파를 이렇게 비치게 되면은 여기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헤르츠가 발견을 해요. 그랬는데 이게 미궁으로 빠져요. 난제로 빠져요. 그거를 여기에 있는 빛은 에너지 덩어리다라고 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아인슈타인이 해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로 노벨상도 받았지만 또 하나, 바로 여기서부터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부연 설명했던 양자역학의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작은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포문을 열었던 게 여기에 있는 광전효과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분석이에요. 자, 그러면 이 논문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먼저 여러분들은 광전효과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여기를 발견한 사람은 1887년도에 여기 헤르츠예요. 헤르츠. 아인리 헤르츠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음극성 실험 도중에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헤르츠는 여러분들이 전에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했는데, 전자기파를 이해를 할 때 패러데이가 실험적인 거를 먼저 모델을 잡았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맥스웰이 이론적 모델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빛도 전자기파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를 이론적 모델까지도 완성을 했는데, 그거를 처음으로 전자기파를 만들어낸 사람이 여기 있는 헤르츠였었잖아요. 그렇죠? 실험실에서 처음으로 전자기파를 만들어냈던 분이에요. 그분이 여기 있는 광전효과도 처음으로 이렇게 관찰을 해요. 그래서 광전효과는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금속의 빛을 조사하면은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이에요. 제가 조금 아까 이렇게 봤듯이 금속의 빛, 이 빛이 사실은 전자기파예요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전자가 발생하는 현상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 왜 해석을 못했냐면, 조금 아까 설명을 했듯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당시에 여기 헤르츠 바로 전에 맥스웰이 전기하고 자기를 합치고,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를 해서 빛도 전자기파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학문적인 이론적인 체계를 만들어요. 그 체계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자기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맥스웰이 완성한 그 전자기학으로 여기를 해석을 하면은, 다시 말해서 전자기파로 해석을 하면은 여기에 설명할 수 없었던 현상이 생겨요. 어떤 문제가 설명할 수가 없냐면, 이렇게 어떤 전자가 튀어나올 때 여기는 고전적인 전자기파로서 설명을 하면은 그거를 빛을 이제 조사시킨다고 해요. 금속 표면에다가 빛을 계속 조사를 시키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전자가 튀어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실험의 특징은, 어떤 빛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세기를 아무리 강하게 만들어서 아무리 조사를 해도 전자가 튀어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미궁에 빠진 거예요. 고전적인 전자기 이론에 보면은 센 빛을 계속 조사를 하면은, 빛의 세기가 센 빛을 계속 더 세게 조사를 하면은 전자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어떤 빛에서는 전자가 튀어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미궁에 빠졌는데, 이걸 해결한 게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여기는 E는 h뮤라고 하는 이 방정식 봤어요. 이 방정식은 처음으로 썼던 거는 막스 플랑크예요. 어떤 뜻이냐면, 에너지하고 여기에는 뮤라고 쓴 거는, 여기는 뮤라고 쓴 건 진동수예요. 진동수. 그리고 H는 프랑크 상수라고 하는 값이에요. 6.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초라고 하는 그 값을 가져요. 아주 작은 값을 갖죠. 마이너스 34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4승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그러니까 H라고 하는 요 값이 들어가져 있으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걸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프랑크 상수가 들어가 있으면. 근데
플랑크는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제대로 해석을 못해요.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데 아인슈타인은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해낸 거냐면 진동수를 갖는다면 파장인 거잖아요. 근데 이쪽은 뭐예요? 에너지예요. 근데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어떻게 식을 써요?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등가 원리가 나오잖아요. mc의 스퀘어, mc 제곱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곧 질량인 거예요. 질량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입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입자가 같다. 뭐하고? 파장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파동하고 같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당시에 빛이라고 하는 거는 파동으로 알고 있었었는데 아인슈타인 생각은 그렇지가 않고 빛의 입자성을 부활시켜서 빛은 입자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가정을 통해서 여기를 해결했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광량자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광량자 가설을 통해서 빛의 입자성을 부활을 시키고 바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전자를 유리구슬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밖에서 파장이 아니라 이렇게 알갱이를 던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알갱이를 던질 때 모래알을 던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모래알 같은 거는 아무리 많이 던져도 여기 있는 유리구슬이 더 질량이 크거나 등등등 하면은 절대로 밖으로 튀어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모래구슬이 아니라 쇠구슬을 던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쇠구슬은 세기가 적더라도, 다시 말해서 한 개만 던지더라도 여기 있는 유리구슬은 밖으로 튀어나올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장이 긴 빛은 아무리 비춰도 여기에는 전자는 튀어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파장이 짧은 빛, 진동수가 짧은 빛을 비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때 난제했던 문제를 해결을 해요. 자, 그리고 이 식에 대해서는 꼭 의미 부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게 실제는 그 질량과 파장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유명한 등가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광전 효과를 재해석을 해서 다시 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금속동의 물질이 한 개 진동수, 이거를 우리가 문톡 진동수라고 해요. 여기보다 큰 진동수를 가진 전자기파를 흡수했을 때만, 그러니까 이게 진동수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에너지 덩어리예요. 에너지 덩어리, 입자처럼 봐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개 진동수라고 하는 거는 유리구슬을 날려버릴 수 있는 쇠구슬을 이렇게 보냈을 때만, 그거를 여기서 흡수라고 하는 건 충돌했겠죠. 충돌했을 때만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광전 효과예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못 받고 여기에 있는 광전 효과라고 하는 이 해석을 통해서 1921년도 이 해에 노벨상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 다음번에 받은 사람이 또 하나 양자역학의 포문을 열 때 아인슈타인과 끝없는 논쟁을 통해서 양자역학을 발달시킨 닐스 보어예요. 노벨상을 21년도에 여기는 아인슈타인이 받고 그리고 22년도에 닐스 보어가 받았어요. 그건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두 번째 기적에서 했던 거는 조금 아까 기억이 나요? 두 번째는 뭐였는지?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도 브라운 운동도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을 보고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들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림 보고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먼저 논문은 어떤 거냐면 열의 분자 운동론에서 요구하는 정지액체에 떠있는 작은 입자의 운동에 관하여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떤 입장인지 이해가 가요? 근데 이게 이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기가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은 생물학자였었어요. 생물학자라 처음에는 꽃가루를 가지고 했어요. 꽃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물에다 띄워놓고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현상을 본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의 꽃가루를 추적을 해봤더니 얘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 맘대로 랜덤한 모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빨간 색깔은 얘가 다음에 이렇게 움직일 방향이에요. 이런 식으로 각자 희한하게 이렇게 랜덤 모양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찾아냈어요. 바로 이게 브라운 운동, 브라운 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브라운 운동을 이렇게 찾아냈어요. 근데 이것도 난제에 빠져요. 도대체 여기에 있는 작은 꽃가루가 왜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 갔죠? 이걸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물론 여기에서 이전에도 이 현상을 보고 해석을 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브라운이 해석을 해요. 그리고 브라운이 의미를 붙여요. 거기에 대해서만 잠깐 먼저 알아볼게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액체나 기체 속에서 미소 입자들이, 이거는 꽃가루도 되고 여러 가지 분필가루도 되고 여러 가지가 돼요.
미소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운동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는 1827년도에 스코틀랜드의 식물학자, 여기는 브라우니, 로버트 브라우니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발견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걸 처음으로 연구한 분이 브라운이라 여기를 처음으로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전 그리고 브라운 운동의 관찰,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유에 대해서만 잠깐 알아보죠. 자,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현상을 이렇게 보고 나서 이게 물 속에 떠 있는, 유체 속에 있는 아주 작은 극미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현미경이나 이런 기술도 크게 발달을 안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런 유체 속에 어떤 작은 동물들이 있어서 얘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브라운이 재해석을 해요. 브라운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꽃가루를 관찰을 해요. 그리고 나서 꽃가루가 이런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 랜덤 모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브라운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다른 것도 되나,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나 하는 게 궁금했기 때문에 거기에 유리가루나 금속가루나 또는 무기물가루나 또는 바위 같은 걸 갈아가지고 이렇게 물 위에다 띄워놓고 나서 얘들은 어떻게 움직이나 하는 걸 관찰을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유리가루나 또는 뭐 바위가루나 금속가루 이런 것도 똑같이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 랜덤 모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증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전에 작은 생명체라고 생각했던 이건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 돌가루가 생명체는 아닐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브라운은 어디까지 증명을 하냐면 이전에 극미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살아있는 생물은 아니다까지는 이렇게 밝혀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난제에 빠져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물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무래도 이거는 열의 대류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가루가 랜덤으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때 다시 이걸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분이 누구라고? 그렇죠. 그분이 기적의 26살 먹었던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이때까지는 생소했던 원자라고 하는 개념을 끌어들여요. 여기는 원자, 여러분들은 지금 원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아인슈타인이 24살 먹었을 때 1905년까지만 하더라도 원자라고 하는 거는 환상이었었어요. 원자는 실제 존재하지가 않고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원자론 알잖아요. 그 원자론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그냥 이미지로 만들어낸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자의 실제성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는 작은 가루가 실제는 여기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작은 원자가 있어서 이 원자하고 충돌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내놔요.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여기는 원자의 실제성과 그리고 통계적인 요동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는 브라운 운동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원자의 크기를 예측을 해요. 이 당시에 바로.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바로 이게 혁명적인 사건이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이 당시에 또 하나 유명했던 물리학자들이 있었어요. 볼츠만 같은 물리학자들은 원자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다가, 그러니까 통과의 컷 같은 것들을 또는 열정 물리 현상 같은 것들을 연구했던 분이 볼츠만이잖아요. 볼츠만 상수에 나오는 그 볼츠만이라고 하는 분은 원자론을 주장을 했다가 비난을 엄청나게 받아요. 엄청나게 받아서 아인슈타인이 요해 1905년도에 이렇게 발견했다라고 하는 요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운명을 달리하시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만큼 원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게 이 당시에는 황당한 소리였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바로 이렇게 원자의 존재를 바로 브라운 운동을 통해서 원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실증을 하고 그리고 원자의 크기까지도 이렇게 계산해놓은 위대한 업적을 이렇게 남겨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브라운 운동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기를 한번 나름대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거예요? 세 번째 여기는 일단은 간략하게만 소개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그 특수상대성 이론이 쓰이는 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여기 6월 30일부터 9월 26일까지 이때가 제출한 날짜, 이쪽이 퍼블리시된 날짜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근데 실제 제목은 어떤 거였냐면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역학에 대하여라고 하는 요 제목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대표적인 게
시간이 팽창하고 길이가 수축되고 질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들을 도출을 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장 간단하게 시그름만 먼저 보여줄게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먼저 시간 팽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시간 팽창이라고 하는 거. 이 식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T0라고 쓴 거는 우리가 정제한 물체의 시간이에요. 고유 시간이라고 해요. 고유 시간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루트가 있고 1 마이너스 C라고 하는 거는 빛속도예요. 빛속도. 그리고 여기는 V라고 하는 거는 물체의 속도예요. 물체의 속도에 제곱꼴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그때 시간이 여기는 원래는 그러니까 지연인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시간 팽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팽창되는 시간을 이렇게 뜻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물체의 속도가 빛 속도가 가깝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깝게 되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게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돼서 우리가 물체의 속도가 빛 속도로 달리게 되면은 시간 자체가 지연 또는 팽창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런 것들은 실제 우리가 우주선 같은 것들, 우주선은 우준이 타고 오는 우주선이 아니라 뮤온 같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뮤온이 있어요. 뮤온 같은 것들 실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유명한 게 여러분들 시간 팽창에서는 뭐 이렇게 쌍둥이 영리 같은 것들 알잖아요. 트윈 파라독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길이 수축이 있어요. 길이 수축이라고 하는 것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길이는 뭐냐면 실제 길이 여기에 이렇게 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아이고 자가 안 짚혀지네.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자가 얘가 그냥 있을 때는 또는 얘가 그냥 등속도 운동을 할 때는 이 길이를 가질 거예요. 하지만 얘가 광속에 가깝게 움직이게 되면 빛속도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 길이가 실제 길이보다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줄어드는 것처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말을 약간 수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또는 이제 일반적으로 상대론을 그러니까 이해를 할 때 지금 제가 표현한 대로 줄어드는 것처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줄어드는 거예요. 길이 자체가 실제로 줄어들어요. 실제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게 여기에는 길이 수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꼴을 발견을 했을 거예요. 여기 루트 안에 들어있는 요만큼 값이 서로 똑같다라는 걸 알 거예요. 그렇죠? 바로 여기 또 같은 꼴로 돼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여기서 용어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여기는 루트 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가 로렌츠 팩터라고 해요. 로렌츠 인자라고 해요. 로렌츠라고 하는 거는 하는 분은 여기에 있는 아인슈타인 때 유명했던 물리학자 이름이에요.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 다시 루트 안쪽에 있는 이거 분의 1 여기를 우리가 로렌츠 인자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게 양쪽에 똑같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길이 수축이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를 처럼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질량 자체가 증가를 해요. 그 질량 증가라고 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여기는 이제 고유 질량이에요. 이 질량도 빛속도로 가깝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물체가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에 빛속도하고 똑같이 움직인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C가 되면은 이게 1로 바뀌겠죠. 그러면 1-1 어떻게 돼요? 여기 이 꼴은 어떤 꼴이 돼요? 무한대 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질량 자체가 이론상으로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물체가 빛속도로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걔가 빛속도로 움직이려고 하면 무한대 에너지가 필요해요. 무한대가 에너지가 필요한데 어쨌든지 간에 빛속도에 금방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질량 자체는 증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만 한번 증명들을 해봐요. 증명을 해보면 좋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들을 한번 해봐요. 시간은 어떻게 된다고? 시간은 늘어나요. 팽창돼요. 길이는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질량도 증가하게 되어져 있어요. 늘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만 먼저 일단 여기를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어떤 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뉴턴 그러면 가장 유명한 방정식이 생각날 거예요. 등호 하나의 기호 3개 F = ma. 그러면 아인슈타인 하면 생각나는 거? 그렇죠. 등호 하나의 기호 3개 숫자 하나 E = mc 스퀘어 E = mc 제곱이라고 하는 질량 에너지 등가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알아보고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특수상대성 이론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이렇게 썼던 게 여기 보면은 9월 27일 날 이렇게 신청을 해서 11월 21일 날 퍼블리시가 됐어요. 그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물체의 관성은 에너지의 함량에 따라 달라지는가라고 해서 상당히 짧은 논문이에요.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E = mc 제곱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E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에너지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M은 질량이에요. C는 빛속도예요. 빛속도. 빛속도를 왜 C라고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썼냐면 이게 라틴어에서 셀러리타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빠름이라고 하는 걸 뜻하는 게 셀러리타스라고 해요. 거기에서 그 기호가 C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빛속도를 일반적인 속도 V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는 아인슈타인이 C로 이렇게 빛속도를 표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관습적으로 지금도 빛속도는 C로 이렇게 쓰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식의 뜻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이 식의 뜻하는 거는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같다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등가 원리라고 불러요. 등가 원리. 아인슈타인은 크게 봤을 때 등가 원리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여기에서 질량과 에너지가 같다라고 하는 이 등가성이 하나가 나오고, 하나는 또 하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표현했던 게 있어요. 뭐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엘리베이터 알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거기에 사고 실험 모델에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여기에서는 에너지와 질량이 같다라고 하는 등가성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중력과 가속도가 서로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 등가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생각했던 순간을 자기 일생일대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러면은 등가 원리가 두 가지가 나와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에너지와 질량,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과 가속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들을 해놓고 그 의미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알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여기에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이 사람들처럼 스스로 깨우쳐야 돼요. 그 점을 꼭 한번 명심해야 돼요. 지식으로서 그냥 알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이 의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깨우쳐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세부사항만 간단하게만 알아보죠. 세부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보면은 질량, 에너지, 등가성이에요. 뭐냐면 E하고 M이 같다는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은 질량이 에너지를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의미는 어떤 거냐면 다음과 같은 뜻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제 의미는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똑같다는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똑같은 건데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질량 보존의 법칙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실제는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같다라고 해서 하나를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질량, 에너지, 여기 보존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는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질량까지 포함해서 바로 이렇게 통합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물체는 움직이지 않더라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여러분들이 뉴턴의 운동 법칙을 배울 때 어떤 게 있냐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운동 에너지, 걔는 2분의 1 mv의 제곱, 그렇잖아요. 바로 이 식에서는 속도가 움직이지를 않으면, 그러니까 V가 속도니까 속도가 0이면은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를 갖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인슈타인 생각은 물체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여기를 정지 질량이에요. 정지 질량이 되더라도 여기 있는 식에 투영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물체가 빛속도로 움직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질량이 조금 아까 배웠듯이 질량 증가가는 상대 질량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도 이 식은 통용이 돼요. 바로 이렇게 정지 질량 또는 상대적인 질량이 돼도 통용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참고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등가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질량과 에너지가 같은 거예요. 이거의 두 가지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를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E = mc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 데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질량과 에너지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핵분열이나 핵융합에서 바로 요 식을 따른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핵분열 쪽으로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중성자를 천천히 우라늄에다 쏴서 천천히 붕괴시키면은 이게 핵 발전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한 번에 붕괴시키면 이게 폭탄이 되는 거예요. 좀 우리 인류 역사상 불행한 역사가 많지만 그쪽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바로 거기에 근본적인 식이 여기에는 E = mc²라고 하는 요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성까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봐요. 다음과 같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광전효과, 브라운 운동, 특수상대성 이론, 질량, 에너지, 등가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논문 제목만 이렇게 정리들을 했어요. 자, 그리고 핵심 내용만 써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쭉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부터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쪽 입장으로 생각을 할 거냐면 아인슈타인의 이론 중에서 우리가 거시세계, 특수상대성 이론 그리고 또 하나 일반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시세계, 그러면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되겠어요? 그 두 가지를 이해하면 결국에는 우주론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쉽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뉴턴이 가지고 있던 절대시간이나 절대공간 같은 개념을 없앴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공간이라고도 하잖아요. 바로 이런 중요한 업적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거에는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가속도로 움직이는 걸 다룰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중력과 가속도가 같다라고 하는 이 등가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포함시켜요.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알아보고, 그리고 현대 우주론에 어떤 역할을 했나 하는 쪽으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조금 아까 말했던 여기에 있는 광전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작은 세상을 논하는 양자역학도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때 아인슈타인이 어떤 공헌을 했고 어떻게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꼭 나름대로 얘기를 전달해 주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꼭들 생각들을 해놓길 바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아주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에서 만날게요. 여기까지 열심히들 따라와줘서 고마워요.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